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주식마블 경주마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젝트의 이제 구체적인 공개 이후에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체질 개선의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많은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도체랑 2차 전지의 섹터를 넘어서 이제 바이오와 엔터주까지 좀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투자 난이도 자체가 좀 우리가 맞이하는 게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해가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갈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단 시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밸류 프로그램의 실망감, 오늘 증시로도 사실 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들 기관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매도를 좀 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중에서 최근에 좀 굉장히 핫했죠. 이제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좀 도드라진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하창봉 대표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늘어지는 것과 하락하는 건 좀 다른데 오늘은 늘어짐이 아니고 하락이었다 그리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코스닥 지수 하락 변동성을 놓고 보면 2월 접어들어서 가장 변동폭이 컸고요.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도 대략 장중 4% 정도 이상이 나온 것도 하락폭으로 놓고 보면 2월달 이후 가장 컸다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어렵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 종목수가 많은 거죠. 최근 장의 특징, 오늘 기준으로 5일 정도를 역산해 보면 코스닥은 5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 이상이 3,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2,600포인트 후반까지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적으로 밸류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만들어낸 지수였고 그 이벤트는 이제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금 늘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사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5장 접어들면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글쎄요, 뭐 주가가 상당히 아무리 대형주고 많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매수를 해도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하이닉스의 비중을 낮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110조짜리 기업은 한쪽에 매수가 있더라도 한쪽에 매도가 심해지면 약해질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약간 시장의 흔들림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 좀 해주셨고요. 일단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엔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시장에 좀 충격받는 섹터들, 특히 이제 엔터주의 하락도 좀 두드러지는데 하이브를 비롯해서 SM까지 조금 큰 폭의 부침을 좀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가 일단 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표가가 낮아지고 SM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티스트의 열애설이 또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앨범 판매 하락 속에서 엔터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엔터주에 대한 얘기 우리 이창훈 부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공정위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엔터주들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제 앨범 판매 이제 선 판매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분기 사상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다소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제 올해 아마 그 상저하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 실적은 1분기가 대체 부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뭐 좀 바닥권이 아닌가를 들어서 추가적인 조정 나올 때는 매수 기회로 사모 타이밍이 될 것 같고 오늘 SM 쪽에서 그 에스파의 이제 그 리더인 카리나 이제 열애설이 나오면서 좀 뭐 엔터주도 같이 좀 투자 심리 하락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오늘 많이 원망이 있었죠. 그래서 뭐 다 필요 없고 좀 주식 주가 돌려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노이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그 인기 자체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인 것들은 좀 지금 뭐 버텨야 될 구간이 아닌가.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도 엔터주가 선행 PR 15배 지금 이하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싼 구간이에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주가도 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BTS 그 복귀도 일부 멤버가 이제 5월달에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5월달에 완전 복귀를 하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지금 구간이 길게 봤을 때는 뭐 암흑기의 그 막바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시장에 관심이 좀 몰려 있는 업종 자체가 이제 암흑기가 오래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투자자분들의 어떤 피로도를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섹터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제 부진했던 증시 속에서 바이오 섹터, 사실 예전에 영광이 있었던 바이오 섹터의 상승세가 최근에 좀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뭐 다양한 어떤 임상 시험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뭐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 이런 것들을 비롯한 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고금리 혹한기를 이제 뭐 슬슬 탈출할 것이다. 사실 이게 금리 인하로 갈지는 뭐 이게 하반기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전망인 가운데 앞으로 이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최영동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이번 주에 좀 실망을 안겨줬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저PBR, 기업밸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만큼 좀 강제성이 좀 띄어졌으면은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좀 좋아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 흡수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바이오 종목군들 쪽에서 일단은 뭐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키트루다에 대한 이제 머크사와의 표면적인 이제 계약 관계를 좀 드러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썰로만 진행이 됐었던 내용들을 이제 명문화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알테오젠의 요번에 주가 흐름들, 주가의 상승폭은 상당히 좀 놀랍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지금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2%대, 3%대까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자금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섹터를 고르다 보니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뭐 알테오젠 먼저 올라갔고, 그 뒤에 후속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일단은 알테오젠과 거의 같은 맥락의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신약과 관련된 스토리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에 10% 이상 또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유한양행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유한양행 오스코텍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일단 그 이제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 FDA 이제 신속 임상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연말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갔었는데, 그 시기 자체가 이제 6월달, 8월달로 앞당겨진 모멘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고금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는 움직일 수 있는 매크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올라갈 수 있는 섹터군들이 전혀 지금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이런 바이오 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알테오젠과 같은 맥락의 기업들 그리고 신약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정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에서 좀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주가 이거 언제 가냐,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고 했었던 게 사실 한 1, 2년 전 이었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안 좋고 금리 인하기가 미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답이 될지 이건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가상 자산 관련주들 얘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강세 속에서 가상 자산 분야로 이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고 지금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를 비롯한 이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섹터 투자, 과연 이걸 어떻게 한번 봐야 될지 우리 하창복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한국 K 정시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시를 정리하고 경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하루 움직인 시간을 또 내일은 또 다른 섹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장중 이제 달러 기준으로 54,000달러를 형성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원화 하나 기준으로 1억 이하가 솔솔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에 뭐 두 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얼마나 한국 증시의 투자가들이 생각이 좁은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기타 자산에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좋게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 자체가 계속 몰려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국내 증시의 자금 자체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이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대개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자산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해물 ETF를 승인했고 한국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는 관점에서
가상 시장에 대한 자금 쏠림이 심하다면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은 일정 부분 강화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으로 들어올 자금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 자체는 다릅니다만은 워낙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약간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늘 가상자산 올라서 뭐 일부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가상 시장의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시장이 주목을 받는다면 국내 증시의 종목들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투자가 몇 년 전과 좀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해당 거래소 업비트라든가 거래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해서 그 수익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지분 평가 이익이 얼마 된다 이런 들이 계산되면서 나름 밸류를 계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관련주 따라가서 우르르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보다 그 질이 안 좋아요. 더 그 투자에 대한. 그래서 투자 보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야 뭐 매매 차원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뭔가 가상화폐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관련주 매매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를 둘러싸고는 뭐 전문가님들보다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제랑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스트리밍 시장 오늘 얘기를 한번 처음으로 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이제 주도주의 손바뀜이 좀 바뀌면서 나오면서 이제 큰 변화를 예고한 증시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이쪽에 큰 변화에 어떤 목적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신 대로 이제 오늘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가 됐죠. 이로 해서 많은 스트리머들이 뭐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패널분들 보통 이제 평소에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용하신다면은 뭐 어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지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좀 각광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우리 하창봉 대표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특별히 예전에 주식을 좀 가볍게 할 때는 아프리카 TV도 보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주식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타 매체 스트리밍을 이용하거나 잘 아는 구독자, 인플루언서는 없습니다. 없긴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스트리머죠. 그렇죠. 유튜브를 하시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부장님 있으십니까? 저도 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다른 채널에 출연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는 채널은 이제 2차 전지라든가 그런 기술 관련된 채널을 많이 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오토기어라든가 뭐 HTV라든가 이런 거 즐겨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 아프리카 TV라든가 취직에 들어가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그런 스트리머들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들어는 봤어도 누가 뭐 잘 나간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영동 대표님 있으십니까? 저는 스트리머 보죠. 오. 예, 하창봉 스트리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잘못 뽑았군요. 네. 네, 어쨌든 뭐 네. 각자 아마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으실 겁니다. 뭐 인플루언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봤냐면은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제 각자 서비스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동하시는 그런 이제 서비스 자체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풀도 크고 돈도 벌릴 만한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실 텐데 어쨌든 트위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 먼저 네이버의 취직이나 아니면 네이버 페이와의 연계, 뭐 후원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좀 도입하면서 시장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스트리머들 역시 당연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스트리머들을 좀 밀어주니까 취직 쪽으로 둥지를 좀 많이 옮기고 있다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오픈한 취직 서비스 이거를 과연 네이버 주가에 영향에 미칠 만한 요소로 봐야 될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미칠까요, 우리 최영로 대표님?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는 상당히 좀 두고 있기는 한데 네이버가 사실은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되면 네이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스트리밍의 원래의 취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약간은 좀 니치 마켓이 좀 가깝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인터넷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 소비층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중파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네이버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딱 부분을 그렇게 짚고 싶어요. 케이블과 공중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케이블 쪽에 좀 가깝고 네이버는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중파 성격을 좀 갖추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어찌됐든 뭔가 이제 금전적인 뭐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팬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네이버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을까,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와 다른 성격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진정에 가까운 팬층을 형성하기에는 네이버의 취직은 아직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프리카가 오늘 5% 올라가는 이유들이 오히려 그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뭐 없어요? 저는 이게 그 비율을 따지자면은 그 영화 타짜에서 보면 고니가 5억에 세 끝에 5억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 TV는 이게 전부고 네이버는 그 전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 이게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거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프리카 TV가 탑픽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어쨌든 추이가 매섭습니다.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오랫동안 어쨌든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해서 운영 노하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기회에 근데 글로벌 플랫폼으로 좀 발돋움하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아프리카 TV의 향후 주가 방향성이나 뭐 투자의 어떤 매력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TV가 특히 이제 우악굿을 섭외를 한 거가 좀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우악굿이 만든 이세계 아이돌 이세돌도 그 이제 유입에 성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숫자는 그 스트리머 수는 치직이 더 많습니다. 108명 정도를 이제 유입을 성공을 했는데 이 스트리머 규모 자체가 이제 그 아프리카 TV가 더 크기 때문에 뭐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플랫폼을 교체를 하면서 해외 스트리머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준비를 하니까 아마 확장성에서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같이 그리고 이제 약간 차이점은 그 전에 이제 그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머랑 이제 그 유저 간의 소통이 중심이 됐는데 아프리카 TV는 약간 그 시청자들 간의 그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쨌든 새로 이제 트위치에서 그들의 구독자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유입들이 성공하는 모습이고 확장성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가 좀 뭐 계속 탑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증권사 목표가들을 거의 도달한 것도 있고 아직 모자란 것도 있는데 추세 봐가면서 계속 뭐 좀 매도 신호가 없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계속 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이게 단순히 이제 시청을 한다고 이제 돈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을 하면서 거기서 결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뭔가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풀이 크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뭐 적은 풀이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이용한 유저층들의 어떤 니즈를 좀 만족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치즈직과 아프리카 TV 외에도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EM넷, 뭐 플레이디 이런 기업들도 수익 섹터로 좀 분류는 되고 있어요. 뭐 주가 흐름 역시 좀 눈여겨볼 만한데 해당 섹터의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허창봉 대표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끝났습니다. 네, 너무 단정적으로 지었군요. 아프리카 트위치가 한국을 철수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이제 공론화가 됐던 내용이고요.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2월 27일 차로 트위치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정해서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주가 관점에서는 이거는 아프리카 TV를 봐야 되지 옆에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관련해서 EM넷이라든지 뭐 플레이드 이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자체도 5천억도 되지 않고 상당히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아까 우리 두 분의 대표님과 의견의 결을 같지 않은데 이찬 대표님이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메인 핵심은 바로 아프리카 TV가 준비하게 대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내배 취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만약에 오픈 베타 비공개 테스트 진행되게 되고 4월 정도에 정식 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건 내부의 주가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 덕 자체도 아프리카 TV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트위치의 철수 이슈 이후부터 아프리카 TV의 동접자 수를 증가를 체크하게 되면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자체는 아프리카 TV에 도해야 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움직이는 개별주의 변동성은 우리가 말하는 카드라 종목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아프리카 TV는 그럼 주가 관점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주가란 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 2월 27일자로 공식적으로 철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성에 대해서는 약간 숭고리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고 이제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단정을 짓냐 하면 이거는 주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2,500개 기업 중에서 아주 몇 개 기업들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있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음 날에 바로바로 변동을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슈 자체는 생각보다 많은 군집의 자금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날짜가 지정이 되게 되면 전후의 변동성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뭐 작년 연말부터 좀 많이 알려진 주제긴 했었죠. 너무 많이 알려진 주제긴 했었고 사실 오늘로 거의 끝을 맺는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뭐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이 같습니다. 부분에 잠깐 좀 첨언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아프리카 TV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자료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이 방송과 넘어서 가지고 또 쇼핑과 연계된 마케팅 기법들이라든지 사업 부분들을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계속 지금 세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해외 관련된 뭐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유수의 이런 이제 방송 서비스를 툴을 제공을 하는 회사들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 쇼핑 매출이 굉장히 좀 차분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와 관련된 사업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아마 쇼핑 매출이라든지 이러한 마케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전개에서 이제 매출액 자체가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이 아니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은 세계적인 추이니까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스트리밍 서비스 내에서 이제 쇼핑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쇼핑을 그렇죠. 치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쇼핑을 한번 연결해 보죠. 왕서방 이커머스의 공습 과연 눈여겨볼 섹터가 어디인 것인가라는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커머스 시장도 보통 분위기가 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이커머스를 뭐 옷이나 뭐 식품 저희도 사실은 장을 잘 안 보라고 이제 인터넷 다 시켜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 뭐 지금 중국 쪽도 있고 우리나라도 또 많은데 혹시 이거 이용 자주 하시는 패널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 해보셨어요? 테무요. 테무 중국 네. 거. 네. 근데 저도 이제 해외 직구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던 거는 정말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얼마 만에 올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쇼핑 기준 자체가 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예전에 이제 쿠팡 같은 것도 정기 결제 이용을 해봤어요. 해볼 때 가장 장점이라는 게 새벽 배송으로 대변되는 빨리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뭐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이커머스 시장에서 많은 이제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배송 시간 단축이란 메리트가 상당 부분 좀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 이용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그 인쇼다리여가지고 네. 제가 굳이 안 해도 알아서 다 사줘서 아. 보통 이제 생필 그러니까 식음료 이런 것들은 새벽 배송 이제 마켓컬리 주로 네. 아침에 네. 오면은 제가 이제 문 앞에서 넣어놓고 현관에 넣어놓고 가고 그렇죠. 이제 우리 남편들은 항상 이제 저도 네.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사오는 예, 새벽에 꼭 이제 배송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현관에 들여놓고 가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거기서 빠진 물품들은 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런 거 그런 거 사기는 하는데 굳이 뭐 그 여기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지는 않는데 제가 사이트 가 보니까 확실히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거의 뭐 국내에서 한 10,000원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 거면은 여기서는 뭐 2,000원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제가 중국에서 한 4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롯데마트도 있었지만 왕커롱이라고 현지 이제 마트가 같은 데 있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거기서 봤던 옷걸이가 있었어요. 나무 옷걸이가 네. 이제 한국 돈은 한 200원 정도 했는데 그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저기 뭐지 다이소 가니까 네. 똑같은 걸 1,000원에 팔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 아예 같은 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런 제품이 지금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싼 제품들이 지금 직구로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그 오픈마켓에서도 이런 중국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사입해서 오픈마켓 파는 사람 되게 많은데 맞아요. 이게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타격이 앞으로 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거의 가격 파괴 수준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계속 봤거든요.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테무 가가지고 그래서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이 캐시 인증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제품에 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지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랑 봤을 때 그게
보기는 되게 그래서 비슷한데 이 실제로 안에 어떤 그 뭐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는 좀 주의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싸서 그리고 또 요즘은 뭐 그전에는 뭐 사놓고 잊어버릴 말만 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10일 정도면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커서 심상치 않다. 이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굉장히 국내 그 커머스 시장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건 사실이고 이게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품질이 나쁘지 않을까의 그 이슈가 있잖아요. 전 조그만하게 이제 그 피규어를 한번 샀었는데 방법을 알았어요. 얘네들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댓글을 국가별로 선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후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카페를 뭐 음식점을 갈 때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국가별로 미국 사람이 댓글 단 거, 중국 사람이 댓글 단 거, 한국 사람이 댓글 단 거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국가를 한국으로 지정을 해서 댓글을 먼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뭐 그게 잘못된 건 없는데, 그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론으로 말해서 지금 중국 유통업체들의 글로벌 진출 자체가 가히 폭발적으로 무섭다는 거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가지 기피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의 폐점수가 계속 많아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기업 명칭을 말해도 상관이 없겠죠. 다이소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이소도 예전만큼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이소가 보통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많이 팔았었는데 가격 경쟁력 쪽에서 생필품 같은 게 밀려버리니까 이런 것도 큰 작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황의 소비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자금력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뭔가 플랫폼을 찾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여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가계 경제에 여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소비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온라인 쇼핑의 기본적인 패시브가 뭐냐면요, 가격 비교예요. 맞아. 가격 비교를 딱 해보시게 되면 똑같은 제품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가 같이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리적인 소비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유통기업들은 아마 새로운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불황형 경제는 아닙니다. 네, 제가 네. 돈이 없어서 테무 쓰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전략을 하자는 얘기죠. 전략을 하는 측면. 그 쇼핑하시는 네, 분들이 네. 꼭 그게 아니라 물론 뭐 가점에 따라 네, 다른데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재미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쇼핑 쿠팡도 마찬가지고 고가의 제품은 사질 않잖아요. 결정적으로 그거는 내가 볼 게 가장 생필품이라든지 사실 정확히 놓고 보면 꼭 없어도 되는, 있으면 조금 좋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황형 경제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다는 말은 아니고, 아마 소비자의 취향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격 비교를 통해서 값싼 제품에 대한 선호는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쇼핑의 재미라는 것도 큰 목을 차지하지 않나. 그래서 이 유행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다 답을 주셨고요. 사실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하 대표님이 피규어 좋아하신다는 거, 사실 여기 좀 놀랬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스갯소리 넘어가고요. 갑자기 좀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이제 쿠팡이 우리나라 배송할 때 다 한진이랑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진과의 관계를 계속 끊어왔었죠. 근데 이제 아예 안 하겠다 하면서 쿠팡 내부의 어떤 이제 운송 배송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진의 이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 혹시 우리 이창환 부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지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CJ 대한통운이 사실 그 테무 쪽에 네. 사실 독점을 하면서 최근 주가 많이 올라갔었고 이게 독점 구조 좀 깨질 수 있다는 이슈 때문에 좀 빠졌던 거고, 쿠팡 같은 경우가 자체 분류를 좀 하고 또 자체 또 사입을 하면서 또 관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일감을 좀 만약에 한진이 그동안 했었는데 그게 일감이 잃었다고 하면은 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아마 주가 안 봤는데 아마 CJ 대한통운이나 주가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물류 쪽에서는 주목하는 거는 요즘은 예전에는 3자 물류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요즘은 4자 물류까지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물류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기업들도
이제 그 3전 물류 통해서 이제 그 물류 관리부터 배송까지 다 일괄적으로 이제 맡기는 그런 형태가 진행돼서 아마 그 물류 시장 쪽에서는 앞으로 3자 물류 또 이제 거기 온라인 시스템까지 같이 결합되는 4자 물류가 아마 대세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업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개 기업들이 같이 좀 융합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WC 얘기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뭐 MWC 저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사들을 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신기술이 좀 되게 많아요. 역시나 AI가 이번에 이제 MWC의 거의 핵심 주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SK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AI 공동 개발 합작사를 설립할 것이다라는 이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뭐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의 칩셋 발표를 이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림이 흘러갈지 혹시 우리 최영도 대표님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MWC는 항상 올해에 가장 핫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IT 기술을 선보이는 컨퍼런스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MWC에 대한 기본적인 메인 테마 자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6G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전히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는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제품을 만드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AI 온 디바이스 이 세 가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통신 기업들이 다 출동을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냥 SK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사업 전개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 특히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AI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AI 온 디바이스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상황들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AI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을 때 가장 최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 자체가 뭐 종목들이 하나씩 튀어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 좀 화답을 할 가능성들은 단기간에 없겠지만 전반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플리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주가라든지 뭐 AI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좀 이어졌을 때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S24가 출시됐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사실 이 플리토라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플리토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뭐 빨리빨리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확장성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플리토가 갈지 아니면 제2의 플리토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언어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그냥 갈 거야 아닐 거야.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거의 한 80%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아침에 오늘 방송에서 제가 사실 나왔던 또 주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AI RAN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RAN이 보니까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걸 AI랑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이랑 같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6G 쪽으로 연결되는 이슈인데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삼성이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이 6G 시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실 이게 투자가 좀 애매하잖아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뭐 어떻게 보면은 5G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이제 6G로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G가 제대로 된 안착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라든지 제대로 된 속도가 진행이 되면서 무언가 산업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너무나 좋은 상황들이긴 한데 이 부분들 자체가 이제 6G로 넘어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 자체가 뭐 단기간에 우리에게 뭐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 자체는 아마 오늘도 뭐 관련된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머큐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일회성으로 좀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뭔가 이제 산업에 대한 방향성들을 제시를 할 때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5G인데 네. 안 잡혔습니다. 4G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생각할지 참 헷갈리는데 사실 이거 똑같은 질문 우리 하창호 대표님 여쭤볼게요. 이게 5G도 안 되는데 6G를 과연 우리 투자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주파수 할당이라든지 본격적인 뭐 주요 우리 삼성이 이제 5G라든지 통신 장비를 준비하는 계속 하는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AT&T나 브라이전이라든지 이런 주요 이제 통신 에릭슨 포함해서 주요 통신사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통해 시설 투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기술의 진화와 실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타임렉이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5G, 6G 나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용을 하고 뭔가 좀 원활하게 이용이 돼야지 또 이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뭐 기술의 발전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최근에 휴대폰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비전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샤오미 14 울트라 등 다양한 휴대폰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 속에서 이제 CES를 불참했어요. 근데 MWC의 활약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인 반도체 생산량 그 역량을 모바일을 통해서 조금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데 중국 내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 휴대폰, 중국산 휴대폰의 기술력이 그래도 꽤 올라왔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아니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 과연 중국의 휴대폰 기술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부장님?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그 휴대폰 기술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중국 내수 시장을 상당히 장악을 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폴더폰 빼고는 뭐 많이 영향을 잃었고, 이제 애플도 슬슬 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요.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뭐 기술력들도 상당히 이제 휴대폰 쪽에서는 많이 따라온 상태고, 또 폴더블 쪽에서 그 전에는 거의 뭐 쓸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품성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화웨이라든가 샤오미 쪽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밑에 있는 뭐 오포라든가 차이나텔레콤 등등 업체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뭐 중국 쪽에서는 뭐 상당한 강자들이 많고 이게 미국 쪽에 막히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에 진출을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제품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제 고전하는 상황이라서 휴대폰 시장 쪽에서는 뭐 그 이제 그 미국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 안드로이드 쓸 수 없는 것 조금 빼고는 기술력은 상당한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기술력은 많이 올라왔는데 전 사실 중국 휴대폰을 맨날 보면서 느끼는 거는 거기 안에 들어간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품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내구성. 그렇죠. 내구성도 있고. 분명히 우리나라는 하이닉스는 판 적이 없었는데 거기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서 메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은 이게 과연 판매량 보기 전에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수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영훈 대표님? 일단은 뭐 중국이 못 만드는 게 어딨겠습니까? 맞아. 예, 그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핸드폰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1위죠. 네. 근데 판매량에 대한 1위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리미엄 폰이 많이 판매돼서 1위가 아니거든요. 인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보급형 안드로이드 폰 자체를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판매 대수로만 따지게 되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위 그룹의 브랜드들을 좀 보시게 되면 다 중국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 폰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프리미엄 쪽에서에 대한 가치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되면 보급형 쪽에서 뭔가 물량 대수 싸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되면은 보급형에서는 물량 대수다라고 되면 퀄리티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보급형 안드로이드나 지금 중국 쪽에서 만들고 있는 보급형 안드로이드나 이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요번에 갤럭시 S24를 삼성전자가 출시를 하고 온디바이스 AI를 최초로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마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중국이 이러한 프리미엄 폰에서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이라는 혁신성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는 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확실히 중국의 제조업 기술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이전에 장악했었던 LCD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따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이 장악을 했고 뭐 OLED 같은 경우도 좀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 중국의 어떤 이런 제조 능력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갤럭시 S24 말씀하셨으니까 이쪽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어쨌든 AI 시장의 또 다른 격전지로 이제 떠오른 게 모바일 분야죠. 삼성의 갤럭시 S24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휴대폰에 AI가 기본적으로 탑재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칩을 위시한 모바일 관련 반도체, 뭐 소부장이나 뭐 소프트웨어 같은 주목할 섹터를 어떻게 한번 추려볼 수 있을지 이 질문 우리 하정무 대표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이 먼저 갤럭시 S24를 2월에 출시를 하고 오늘 아까 제가 외신 보도를 봤더니 미국에서 그냥 가장 최근 전작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1,000만 대 정도가 판매된다고 해요.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50만 원에 사는데 3M에 미국에서는 60만 원에 산다고 썰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임팩트를 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시장의 CAGR은 몇 %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시장 전체 판매량의 그 연평균 글로벌 판매 증가 속도는 이제는 두 자릿수로 넘지는 않고 부동의 애플과 2위를 밀려버린 삼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스마트폰이 새로운 기술을 접합을 할 때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가격을 올리는가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삼성의 스마트 갤럭시 S24라든지 이런 것도 전작에 비해서 가격 인상 속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AI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화두는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관련주는 대부분이 지엽적인 한계 좀 거칠 수가 있다는 거고 삼성이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디스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것도 이벤트 드리번인데 CES에서 먼저 나왔고 이번 MWC에서 한 번 더 팩트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CES를 안 간 이유는 CES의 개최국인 미국이고 라스베가스고 MWC는 스페인이고 유럽이기 때문인 것도 없다는 좀 있긴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보면 샤오미라든지 오포, 비보 그리고 최근에 이번 MWS에서 매직 6라는 또 AI 프로그램을 보인 이 아너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요한 임팩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삼성이 AI 스마트폰, AI 기능을 탑재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획기적인 거고 이건 앞으로 연결하는 관점에서는 애플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5월 달 정도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개발자에 의해서 애플의 iOS 체제에서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게 시장이 워낙 이제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까 저한테 확인한 게 온 디바이스 AI 관련 하드웨어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투자 전략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매매할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주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큰 흐름을 좀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흐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삼성이 그래도 온 디바이스 AI의 AI 폰의 첫 출발한 것 자체는 상당히 글로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삼성의 스마트폰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기기 쪽으로 AI 기능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넘어서 태블릿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와이드한 그림으로만 그림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이 AI 넣으면서 이제 이쪽에 싸움을 시작을 했죠. 이제 여기서 시작했고 애플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개발자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애플이 과연 개발자위에서 폴더블을 먼저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AI 휴대폰을 먼저 얘기할 것인가. 사실 요건데 최근에 뭐 폴더블 관련해서 이게 뭐 우리가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실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거는 제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간 건데 오랜만에 많이 간 건데 삼성의 차세대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왔어요. 갤럭시 링이 마지막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뭐 환호를 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도 좋아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과연 환호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MWC의 주인공이 갤럭시 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공개하려던 계획이 없었다가 마지막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헬스케어 기능을 포함한 정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갤럭시 링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의 이목을 좀 받고 있는데 이 갤럭시 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로 어떻게 엮일 것인지 사실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거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섣불리 여쭤보기 좀 어렵지만 이게 어떻게 좀 발전을 해서 이제 또 투자로 이어질지 이 부분 한번 이창훈 부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갤럭시 링이 지금 통화 기능은 일단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센서를 탑재해서 건강 지표를 뭐 측정하는 이런 건데 아마 저 관련 회사가 아마 솔레임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 센서 반도체를 솔레임이 하고 있고 그걸 삼성 쪽에 납품하고 헬스케어용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갤럭시 링이 잘 된고 잘 팔린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추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레임에서 그 삼성전 쪽에 센서 반도체를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뭐 이런 게 그런 센서 들어가기 이런 데 들어가지 않겠냐. 뭐 생체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쭤 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반지 형태는 잘 안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반지를 끼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손을 많이 씻다 보니까 반지를 많이 안 끼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도 있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앵커님처럼 이제
반지 실제 지금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안 뺍니다. 끼고 가시고 시계도 차시고 네. 저희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시계 잘 안 차거든요. 걸리죠. 걸리고 맞습니다. 반지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사전에 아이디어로 이게 반지 형태니까 명품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하면은 잘 팔리지 않겠냐 이런 것들여서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아이템이 이런 그 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뭐 오늘 삼성의 이야기에 다 태클 걸은 것 같은데 반지의 가장 큰 단점이 혹시 뭐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람마다 손가락의 호수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갤럭시 링의 어떤 뭐 건강 헬스케어 기능 갤럭시 워치 하십니다만 시계 같은 경우는 시계 줄을 통해 가지고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반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 그걸 어떻게 풀지는 저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손가락 굵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충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거든요. 이거는 유선 충전으로는 갈 수가 없을 거고 왜냐하면 단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럼 결정적으로 무선 충전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 여기에 이제 IP 기능 강하겠죠. 손목보다는 손가락에 땀이 많이 발생이 나니까. 그래서 약간 요거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뭐 인식 센서 이런 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만 정식 출시 자체가 대략적으로 5, 6월 달 정도에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 MWC에서 출시한 건 상당히 긍정적이나 아주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 좀 많을 것 같고 제가 화두를 던졌으니까 생각해볼 인사이트는 배터리 문제라든지 방수 기능 같은 경우는 삼성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반지의 손가락 크기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라면 차라리 FPCB 관련 기업들도 한번 연성적으로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그죠. 이제 링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게 재고 관련 문제도 있겠네요. 링 사이즈로 막 이게 다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안 팔리는 재고가 많게 되면 그 사이즈 안 팔리게 되면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문제는 과연 어떻게 삼성이 앞으로 풀어 나갈지 요거 한번 또 우리가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최근에 또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 사실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좀 얘기를 했었지만 삼성전자 주가에 있어서 반도체를 제외한 사업의 영향력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갤럭시 S24가 좀 뭔가 좀 흥행을 하면서 이제 휴대폰도 또 살아날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시장의 이 약진이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를 들어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좀 되게 많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최영록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링하고 이 S24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급해서 뭐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리는 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주주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전자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뭔가 이제 역할론으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험들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뭔가 불호는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어찌됐든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삼성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링 자체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장에 나왔었을 때 판매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 링을 보여주면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있어라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4를 통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국내의 판매가도 상당히 좀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예전에 프리미엄 폰을 팔았었을 때의 영업이익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폰에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S 시리즈를 좀 놓고 보시게 되면 S1, S2, S3 이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히트작들이 나오면서 계속 치고 나갔었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오픈이 됨과 더불어서 S24를 최초로 발생을 시켰고 그 발생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포문을 연 상태에서 판매량 자체가 의미 있게 기존 시리즈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된 판매량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당장 뭐 올해 2024년도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스타트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길인데 혁신, 그죠? 네. 혁신, 잘 되면 정말 예전에 애플 만들었던 어떤 혁신인데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려운 시장 가운데 또 저희 경주마 또 내일 함께 할 거니까 내일도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김영환 연구원님 나오시고요. 반종민 소장님 그리고 강주혁 파트님 나오시니까 내일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내일 시장 마친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인 거 아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